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4 그 20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대단원 두 번째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단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구 열강의 침략적 접근과 조선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전체적으로는 20번째지만 이 단원의 대단원 두 번째, 첫 번째 시간으로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시간에는 제국주의의 등장 배경과 속성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제국주의 열강이 동아시아로 이제 접근해 오면서 청나라, 일본, 그리고 우리 조선과 맺게 되는 불평등 조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주의 열강 식민지 확보에 나서다. 영국을 시작으로 이제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 산업혁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산업혁명 과정에서 이제 산업자본가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독점 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 발달 단계는 제일 먼저 이렇게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되는 상업자본주의, 그리고 이제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번 자본가들이 공장을 만들게 되는 산업자본주의, 이렇게 해서 성장하게 된 자본가들이 이제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독점 자본주의.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 안에서 쌓여진 자본, 경쟁이 좀 심해지자 이제 잉여 자본을 이제 좀 투자할 곳을 찾아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 쟁탈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국주의라고 하죠. 제국주의 단계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값싼 원료 공급과 상품 시장을 확보하고 잉여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 새로운 해외 식민지 개척에 나서는 것을 제국주의로 한다.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가 다른 한 나라를 국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침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식민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료 공급 및 상품 시장으로 만드는 것을 일컫습니다.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이제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아시아로 그 식민지를 확대해 갑니다. 왜 동아시아가 가장 마지막에 개방이 되게 됐느냐? 물론 이렇게 신대륙 발견하고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오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접근한 것도 있었지만 아시아에서는 전 근대 사회까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나라 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버티고 있었고, 중국 밑에 동아시아 조공과 척봉으로 엮어져 있는 동아시아 지배 질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양이 서구 세력들이 두려워했던 부분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을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어느 정도 힘이 세졌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많이 세졌다고 생각하니까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이죠. 청나라가 제일 먼저 문호를 열게 됩니다. 영국은 청나라하고 무역을 함에 있어서 막대한 적자를 잇고 있었죠. 그래서 이 적자를 좀 흑자로 돌리기 위해서 아편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청나라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아편 단속을 강화하겠죠. 그래서 임칙서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제 아편 거래되고 있던 거 싹 걷어서 바닷물에 버리고 녹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영국은 이제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이게 바로 1차 아편 전쟁입니다. 그 결과 의외로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난징 조약을 맺고 막대한 배상금과 함께 5개 항구를 열게 됩니다. 이 5개 항구는 주로 중국으로 따지면 상하이부터 시작해서 그 남쪽 지역이죠. 자신들이 주로 영국이 좀 무역하는 데 필요했던 그런 항구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항구를 열었지만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국은 다시 한번 이번엔 프랑스와 함께 내륙 지방까지 개방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청나라를 또 공격을 하죠. 에로 사건이라고 하는 그 배 화살 에로가 화살 아닙니까? 이 화살이란 이름의 영국 국적의 해적선이죠. 요것의 국기를 청나라가 강제로 이렇게 내리고 태워버리는 사건, 국기 모독 사건이라고 영국은 이야기하면서 또 전쟁을 일으키죠. 물론 청나라는 그 신부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이번에는 북쪽 지역의 텐진까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청나라는 깜짝 놀라서 텐진 조약을 1858년에 맺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항구를 개항을 하죠. 그런데 청나라 황제가 이걸 비준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황제가 있는 베이징까지 쳐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청나라는 홍콩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미 홍콩은 난징 조약 때 영국에게 할양을 했습니다만 홍콩 주변의 주룽반도까지 추가적으로 할양을 하게 됐고 이 베이징 조약을 그 주선한 대가로 러시아는 연해주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일본은 원래 에도 막부 시절부터 나가사키 항에 그 데이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을 만들어서 그곳에서는 서양 상인들 특히 네덜란드 상인들과는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통상을 요구하는 서양 선박들은 모두 격파하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로 단호한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죠. 엄밀히 말하면 쇄국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1차 아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청나라가 깨질 정도면 서양 세력들이 힘이 센데? 라는 걸 느꼈겠죠. 그래서 서양 선박에게 연료와 물을 제공해 주겠다 하는 정도로만 부분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배들이 와서 막부에 무역을 요구합니다. 이게 1853년인데요. 에도 막부에서는 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내년까지는 답 줄게 약속을 했죠. 안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제 1854년 초에 다시 요구를 하죠. 그래서 결국 미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미국은 자기들 그 고래잡이 배에 오고 하면은 그렇게 포경선들 중간에 쉬어가거나 뭐 물을 공급받거나 할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뭐 항구 2개 정도 열어라. 특별히 이렇게 다른 것들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하고 뭐 본격적으로 무역을 해보겠다 이런 게 없었는데 음, 2차 아편 전쟁이 한참인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무역을 좀 확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게 또 압박을 가하죠. 일본은 어, 영국과 프랑스에게 그 청나라가 또 깨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압박에 이제 굴복을 하죠. 그래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조약은 여기 써져 있구나. 수호 통상 조약을 1858년에 맺고 추가적으로 항구를 개항하게 됩니다. 한편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모양의 배 이양선 하니까 그렇게 좀 구분을 해봐야겠네요. 우리 조선에서는 모양이 이상하다 해서 이양선이라고 불렀다면 청나라에서는 오랑캐 배다 해서 오랑캐 이자를 써서 이선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배가 까맣다 해서 흑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양이 좀 다르죠? 이게 좀 부르는 명칭들이 다릅니다. 이선, 흑선, 이양선. 그래도 결국 뜻은 같습니다. 서양 배들을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이양선이 계속해서 출몰해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선박들이 조선의 개항을 시도했죠. 근데 조선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뭐 선물을 줘서 돌려보낸다거나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거부하고 있었죠. 이런 와중에 조선이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서학이라고 불렸던 천주교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우리는 청나라의 제후국 청나라를 믿고 청나라가 지켜줄 것이다. 서양 세력의 접근을 좀 막자. 우리 힘으로 서양 세력을 안 된다면 청나라 힘을 통해서라도 막아내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개항 이후에 점점 더 발전하게 되면서 메이지 유신을 하게 되면서 더더욱 조선에게 이제 새롭게 접근을 하자 해서 일본까지 통상 수교를 요구하게 되고 결국 1876년에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하게 됐죠. 지도에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좀 확대를 하는 게 낫겠네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금 청나라와 일본까지만 주로 언급이 돼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은 이제 동아시아가 침략적으로 접근받고 개항되는 과정이라서 베트남까지 좀 영역을 확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청나라, 조선, 일본 이렇게죠. 베트남까지.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왕조였고 베트남은 그때 응우엔 왕조, 조선은 이씨 왕조, 일본은 에도 막부 시절이었죠. 음, 난징 조약으로 난징 조약을 계기로 1차 아편 전쟁에서 난징 조약을 계기로 1842년 여기가 난징이죠. 난징 조약을 계기로 청나라가 문호를 열었다. 그리고 항구 5개를 열어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하이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닝보, 그다음에 여기가 아마 푸저우죠. 그리고 샤먼이라고 하죠. 그리고 걔들이 아마 가장 원했던 곳이기도 할 텐데요. 광저우. 왜냐하면 광저우는 청나라가 유일하게 서양과 무역을 서구와 무역을 허락해줬던 그 공행 상인들 그 공행에 의해서 서양과 무역을 해줬던 항구가 광저우였죠. 그래서 이 광저우 이 5개 항구를 열고 그리고 홍콩을 얻어가지 않습니까? 할양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 동남쪽의 항구 열어가지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면제품이 잘 안 팔리게 되자 영국은 이제 2차 아편 전쟁을 프랑스와 함께 일으켜서 텐진 조약을 1858년에 맺고 그리고 1860년에 베이징 조약까지 맺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홍콩 일대 주릉반도까지 더욱더 자신의 영역을 확대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이쪽 연해주를 베이징 조약 주선 대가로 얻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청나라가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854년에 53년에 페리 제독이 나타났고 흑선을 열고 나타났고 당시 도쿄 에도 막부는 내년에 답 주마라고 했는데 결국은 1854년에 미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죠. 미일 화친 조약을 맺었고 그리고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던 한참이던 1858년에 결국 미국의 추가적인 압박으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된다. 미일 화친 조약 맺었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 포경선의 기착지 정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코타라든가 그다음에 시모다 정도만 이렇게 개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항구를 열어야 되니까 일본의 당시 수도가 에도 아닙니까? 에도에 가장 가까운 곳이었던 요코하마. 그때는 이제 가나가와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요코하마지만 여기 열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니키타라고 하는 항구 니카타 그다음에 일본 제2도시가 오사카지 않습니까? 오사카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 고베 지금의 고베 그때는 효고라고 불렀습니다. 효고 지금도 효고현은 있죠. 여기 그리고 원래 무역항이었던 나가사키 이런 데를 이제 추가적으로 열어라라고 했던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고 일본도 개항을 하게 됐고요.
물론 이제 미일 화친 조약으로 개항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베트남의 응우엔 왕조는 처음부터 프랑스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베트남은 크게 세 지역, 북부 베트남 북부 지역하고 어, 베트남 북부 지역하고 중부 지역, 남부 지역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베트남의 통일 왕조로 응우 왕조가 통일 왕조로 쓰는 데 있어가지고 프랑스가 도와줬던 것도 있어가지고 둘 사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2차 아편 전쟁을 끝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뭔가 좀 새로운 걸 얻고 싶었나, 식민지를 좀 더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영국이야 주름반도 더 얻고 막 이렇게 해갔지만 자기들은 별로 얻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베트남을 건드리는 거죠. 물론 이때도 그 신부가 이렇게 죽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천주교 신부에 대한 박해 뭐 이런 걸 핑계로 대면서 본격적으로 베트남을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어, 베트남 남부의 그 호치민시 있죠? 예전에 사이공이라 불렸던 곳. 결국 응우엔 왕조하고 전쟁을 치르고 나서 1차 사이공 조약을 1862년에 맺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인도 그, 이 베트남 남쪽 지역을 코친 차이나라고 하는데요. 코친 차이나 동부의 3개성을 점령을 하는 프랑스가 빼앗아 가는 거죠. 이렇게 했던 게 1차 사이공 조약. 근데 이걸로는 좀 성에 안 찼는지 이제 결국은 또 2차 사이공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응우엔 왕조가 프랑스에게 한번 뭐 개긴다는 표현은 뭐합니다만 저항을 하죠.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청푸 전쟁까지 뭐 이렇게 좀 나중에는 벌리게 됩니다. 2차 사이공 조약 뭐 이렇게 또 맺게 되는 거죠. 1차 사이공 조약 맺으면서 여기 보면 선생님이 붉은 점으로 표시했습니다만 다낭이라고 하는 도시, 이 도시를 비롯해서 뭐 발랏, 꾸엉엔 이렇게 한 세 개 도시 정도를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그 사이공 조약으로는 프랑스도 이 아래쪽만 먹는 것으로는 만족을 못했나 봐요. 베트남의 수도였던 이 위쪽에 하노이 지역에 하노이 지역까지 좀 세력을 확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사이공 조약으로는 하노이의 그 외항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퐁, 그리고 이 남쪽의 꾸이년 이런 항구들을 또 추가적으로 개항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동아시아 각국이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겠지만 흐름이 이렇다라는 걸 좀 아는 차원에서 선생님이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으로 서구 열강들이 침략적인 접근을 해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